여러분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첫눈에 빠져드는 열정적인 감정, 혹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올린 익숙한 편안함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역사의 무게와 얽혀 있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껴안아야 할 삶의 깊이와 무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별이 총총한 어느 시골의 밤하늘 아래 한 여인이 마주해야 했던 사랑의 진정한 의미.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와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별 있는 하늘 아래.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주인공 이영은 곧 제부가 될 김상우와 동생 재영을 볼 때면 사랑이란 어쩌면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빠져드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2살 아래 동생 재영은 대학 시절부터 드라마 작가의 꿈을 키우더니 졸업 후 얼마 되지 않아 한방송국의 전속 작가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인정받고 돈도 버는 생활에 만족하며 채송화처럼 활짝 핀 얼굴로 방송국을 드나들었고 마침내 그곳에서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상대는 방송국의 취재부 기자인 김상호였습니다. 32살의 그는 8살이나 어린 재기 발랄한 신인 작가 재영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그녀에게 쏟아부었고 재영은 그 뜨거운 사랑의 소나기에 흠뻑 젖다 못해 만난 지 3달 만에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부모님은 혼비백산했지만 이미 뱃속에 새 생명이 자리한 이상 다른 도리는 없었습니다. 신랑감은 나이가 조금 많은 것이 흠이었지만 인물이나 학벌, 집안 모두 흠잡을 데 없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혼담은 곧 축복으로 바뀌어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렇듯 첫눈에 반해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화끈하게 결실을 보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재수생 시절에 처음 만나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수없이 반복해온 이영과 그녀의 연인 인재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까요? 동생 커플의 사랑이 달콤한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면 이영과 인재의 첫 만남은 다소 엉뚱하고 구질구질했습니다. 때는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12월의 어느 추운 새벽, 입시 학원으로 향하던 이영은 갑자기 코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그녀를 부축해 화장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바로 인재였습니다. 투박한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던 순박한 눈빛. 하지만 경황이 없던 인재는 이영을 남자 화장실로 데려갔고 뒤늦게 들어온 남학생들 때문에 이영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창피했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것은 재수의 성공에 대학 신입생이 된 이듬해 봄 미팅 자리에서였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여전히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재수의 고통을 함께 겪었다는 동질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시절은 그들에게 쓰디쓴 인내 끝에 맛보는 달콤한 열매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재는 그 시절 많은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뜨고 학생운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인재와 평범한 사랑을 꿈꾸었던 이영 사이에는 갈등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동시에 서로에게 등을 돌린 적은 없었습니다. 한쪽이 돌아서려 하면 다른 한쪽이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를 등지고 완전히 떠나기엔 너무나 아쉬운 긴 시간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 듯 후텁지근한 여름밤, 이영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익숙지 않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인재의 3년 선배인 정현수가 운영하는 약국이었습니다. 현수 역시 한때는 인재와 함께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쳤지만 졸업 후 현실과 타협해 지금은 약사인 아내의 도움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의 약국은 소식이 끊긴 운동권 후배들의 연락책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은 일주일 전에도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인재의 소식을 물었지만 아는 바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약국 안, 현수는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의 그는 마치 소리가 차단된 그림 속 정물처럼 고요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 역시 뜨거운 함성이 넘치던 거리의 남자였지만 이제 그는 안전한 유리벽 안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수는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인재하고는 연락 닿았어? 이영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수는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술이나 한잔하자며 약국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근처 맥주집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두 사람 싸우기라도 했어. 이영은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켠 뒤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복학 문제로 다퉜어요. 복학 안 하면 우리 사이도 끝이라고 했는데 정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6월 항쟁 이후 시위 주동으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군에 입대했던 인재. 그가 제대했을 무렵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했던 학생운동의 기세도 한풀 꺾인 뒤였습니다. 다시 투쟁이 대열에 합류했지만 그의 축 처진 어깨와 침울한 표정은 지난날의 열정이 사라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 들어선 정부가 시국 사건 관련 재적생들의 복학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영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인재가 학업을 마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완고한 부모님을 설득해 그와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도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회의하면서 제자리를 떠나고 있어. 나 혼자 힘으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는 의지는 보여주고 싶어. 그것이 먼저 간 선배와 동지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이영은 울부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독선이고 아집이야. 여태껏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린 내 생각도 좀 해달란 말이야. 결국 이영은 이별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재가 뒤쫓아와 붙잡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뒤쫓아오는 발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풀에 화가 풀린 이영이 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을 때 낯선 목소리는 그가 이미 그곳을 떠났다고 고향에 내려가 농사나 짓겠다고 했다는 말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현수는 담배 연기와 함께 말을 뱉었습니다. 그 친구 너무 외골수라 문제야. 어쩌면 이영이 널 자유롭게 놓아주려는 속셈으로 그러는 건지도 모르잖아. 자유롭게 놓아주려는 속셈. 전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될까 봐 떠나려는 인재를 그때마다 이영이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그런 마음까지도 그녀는 애절하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영은 결심했습니다. 인재의 고향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친구 집에 다녀온다는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고 그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남쪽 땅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재가 언젠가 자세히 알려주었던 그의 고향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어쩌면 인재가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황토길을 달렸고 차창 밖으로는 유난히 대밭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솟은 대나무들. 이영은 언젠가 인재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저 울창한 대숲을 베어 죽창을 만들어 서로의 가슴을 찔렀다는 서늘하고 아픈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무렵 버스는 면 소재지에 도착했습니다. 인재가 알려준 대로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대문 밖에 오래된 우물이 있는 집이 나타났습니다. 인재의 집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커다란 개가 짖는 바람에 이영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소리에 마루에서 한 할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인재의 할머니였습니다. 오메, 이게 누구단가. 우리 인재 군대 갈 때 봤었지. 4년 전 입대하는 인재를 배웅하러 왔던 할머니와 어머니를 잠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의 이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디 혼자 여기까지 웬일이여? 혹시 우리 인재 심부름이라도 왔소? 그 한마디에 이영의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인재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이영은 인재의 가족들과 함께 닭죽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와 동생들은 타지에서 온 손님을 반기는 눈치였지만 인재의 어머니만은 유독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이영이 조심스럽게 인재의 복학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상에 내려놓으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오살할 놈, 내 속을 그만큼 썩였으면 됐지. 이제 와서 또 누굴 죽게 만들려고 그 지랄이여. 오는 복도 차버리는 놈은 이제 싹수가 글러버렸은께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더라고.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큰아들에 대한 실망과 속상함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이영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이영은 할머니와 한 방에 눕게 되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이영에게 할머니는 수십 년 묵은 가족의 아픈 사연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재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인재의 어머니는 원래 할머니의 친한 친구 딸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그녀의 집안이 우익으로 몰려온 가족이 죽창에 찔려 몰살당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그녀만이 포대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할머니가 그녀를 데려와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즉 인재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좌익이었다는 이유로 평생을 주홍글씨처럼 새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의 아들, 즉 인재의 아버지가 좌익의 자식이라고요? 그렇다면 인재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영이 묻자 할머니는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재의 할아버지는 해방 직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존경해오던 독립투사와 함께 활동했지만 해방된 조국은 그들을 빨갱이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쫓겨 산으로 들어갔고 토벌대의 총에 맞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의 뱃속에는 이미 인재의 아버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늘 그랬어. 자기는 싸우다 죽어도 뒷사람은 좋은 세상 만나 잘 살 거라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애쓰는 애비가 있으면
그 세상 누리고 살 자식도 있어야 할 거 아니겠소. 할아버지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목숨을 바쳤지만 그의 아들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채 고통 속에서 살다 병으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고스란히 손자인 인재에게까지 대물림된 것이었습니다. 인재가 왜 그토록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기성체제에 편입되기를 거부했는지 이영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이어진 대물림된 아픔과 풀리지 않는 한이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영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길 잃은 배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이영은 저 별들 중 하나가 인재의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들. 그 별들을 보며 이영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은 인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의 아픈 역사까지 그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인재의 할머니처럼 주어진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술에 취한 인재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이영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방으로 힘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이영의 가슴 한구석이 짜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녀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또 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영은 다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아까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듯이 그 아득한 어둠 속에서 쉬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짊어지고 있는 과거의 시간과 역사의 무게까지도 함께 껴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과 사랑이 어쩌면 이름 모를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신념을 지켜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변치 않는 믿음과 이해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줄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